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입고 왔는지 좀 해명하면. 끝나고 네. 결혼식 같네요. 아니요, 결혼식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집안에는요, 선생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물론 어르신들은 다 이제 은퇴하고 퇴직하셨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부부교사셨고,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선생님이고, 외삼촌, 외숙모, 하여튼 대학도 선생이니까 교수도, 외숙모 선생이고, 제 동생도 지금 워싱턴대 교수거든요. 집안에 선생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안에 선생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 집안에 선생이 아닌 게 딱 하나가 있다고. 그래서 서로 좀 약간 입장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정년퇴임하시고 고향인 강원도 가서 이제 뭐 소일거리는 농사나 하고 하시면 소일거리 정도 농사를 하셔야 되는데 진짜로 영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연세에 80이 넘으셔가지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나무찜을 들다가 요추 골절이 와가지고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 골다공증 증상이 있으니까 무거운 거 들고 그러면 안 되시는데 뭐 몇백 평 밭 뭐 농사하시고 나무하시고 막 그러시다가 결국 입원을 하셔서 지난주에 이제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 강의하는 걸 집에서 그 테레비로 보는 이제 EBS 강좌만 보셨어요. EBS 강의는 항상 정장하고 한여름에도 반팔도 못 입거든요. 정장하고 넥타이만 하는 거 그것만 이제 보셨었는데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심심하니까 이것저것 유튜브 검색을 하다가 여기 저 강의하는 걸 보신 거예요. 근데 당장 전화 와서 아니 어디 선생이 반팔 쪼가리를 입고 강단에 섰냐고 기본이 안 돼 있는 놈이라고 네가 무슨 선생이냐고 그러시길래 그냥 한 주 입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도 보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단원별 핵심 요약하면서 단원별 책을 기출문제 이제 진행하는 과정, 이번 주가 마지막 과정이죠. 네. 중개실무편에서 개별적 중개실무편 남아 있는데 개별적 중개실무편이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면 중개실무편의 거의 한 80, 90% 정도가 이 개별적 중개실무편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시간 핵심 요약 정리를 해보고 이제 관련된 최근 8개년간 기출문제들 어떤 것든지 있는지 보면서 세부적인 이론 정리는 거기서 또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시면 개별적 중개실무. 그래서 그 추석이나 설에 고향에 가면 뭐 이렇게 이제 친지들, 일가 친지들 다 모여서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은 되게 따분하고 재미없는 얘기들, 뭐 교육 과정이 어떠니 뭐 이런 얘기들만 맨날 하고, 그래요. 저는 좀 왕따시키는 느낌도 늘 받고. 예. 그러면서 선생이 아니라 그러길래 저는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밖에 없죠. 그게 얼마들 버는데, 그래서 얼마나 받는데 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부터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줄여서 부특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민법의 부속법률적 성격을 갖는 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담고 있는 법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등기 신청 의무. 민법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 발생한다고 하죠. 네. 그 구체적인 등기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도 말하는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는 규정 부특법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는 것은 부특법 규정이고요.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는 걸 금지하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33조 9가지 금지 행위 중에 하나인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였었던 거죠. 지금까지 부특법에서 출제되었었던 중개실무편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검인이라고 하는 제도였었습니다.
거민제도가 무엇인지는 부특법이 3조 1항에서 직접 밝히고 있는데 부특법 3조 1항의 조문 분석만 제대로 해도 거민의 내용은 다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부특법 3조 1항에 따르면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그 원인이 되는 계약서 등에다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후에 검인받은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원인 증명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무엇일 때 검인받아야 된다고요? 계약이 원인일 때 검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 해석하면 비록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나 원인이 계약이 아니라면 검인받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라든가 국세징수법상의 공매라든가 아니면 상속이라든가 아니면 공용 수용 같은 것들은 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만 원인이 계약이 아니죠. 그래서 검인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에서 하나 유의하여야 될 것이 그러면 검인을 받아야 한다면 어디에다가 검인을 받으라고요? 계약서. 근데 여기 제가 등자를 써두었죠. 그 이유는 원칙은 거민이 계약이 원인일 때 검인받는 겁니다. 그러나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이거나 조서일 경우에는 그 판결서나 조서 어디에다가? 예? 판결서나 조서 어디에다가? 아니, 원본, 정본. 예, 정본. 예, 판결서 원본은 어디 있어요? 그건 법원에 판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본에다가 검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을 원인으로 무엇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검인 받으라고요?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검인을 받으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출발하면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민법의 부속법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요, 민법상의 부동산으로만 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목도, 공장재단도, 광업재단도 다 그 개별법에서는 그것을 부동산으로 간주하고 있죠. 그러나 부특법에서 말하는 검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무엇이 이전될 때? 소유권이 이전이 될 때 검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 계약이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무슨 계약이겠어요? 네, 그렇죠. 대부분은 매매 계약이죠. 근데 문제는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필요하면 매수인은 부특법 3조 1항에 따르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사실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지금 검인받을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그러면 검인이 의제되기 때문에요. 말이 나온 김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검인을 의제하는 경우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때 검인받은 것으로 의제해 주고요. 또 한 가지 뭐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에도 매수인은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 계약은 대부분이 매매이지만 그러나 매매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유일한 원인 계약은 아니죠. 매매 말고도 뭐 있어요? 교환, 또 증여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없죠.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
부동산의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 매매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2021년 6월 말 지금도요, 검인받아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는 원인 계약의 대부분은 매매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로 부특법의 검인 제도가 출제 비중이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된 거죠. 예전에는 빠짐없이 매년 문제가 출제되던 제도였었거든요. 자, 부특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셨고 2절로 넘어가면 135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거 민법 시간에도 공부하시죠? 네. 민사특별법에 속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명제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금지할 목적으로 입법된 법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실명법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명의 신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기 미등기를 금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핵심이 되는 내용은 명의 신탁의 금지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금지하려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실명법은 명의 신탁 약정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해서 행해진 그 등기와 물권 변동의 효과도 부정하는 거죠. 명의 신탁 약정도 무효고요. 등기와 물권 변동의 효과도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단 이러한 명의 신탁 약정의 무효와 등기와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이때 이 제3자가 선의였든 악의였든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거죠. 단 계약 명의 신탁의 사례에서 발생을 하는 것인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명의 수탁자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계약이 체결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타방 당사자가 어떻게 했을 때? 몰랐었을 때는 그 등기와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 그때도 역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될 것이지만 그때만큼은 등기와 물권 변동의 효과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실명법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고 그 등기와 물권 변동의 효과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했었죠.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 억소리 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2억 이하의 벌금이고요.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거기다가 명의신탁자와 장기미등기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도 되는데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되죠.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는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하고 실명등기해야죠. 안 하고 버티는 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규정 두었는데 1차 이행강제금은 평가액의 10%, 2차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평가액의 20%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명법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그 신탁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지만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양도담보나 담보가등기의 경우 또는 상호 명의신탁의 경우 또는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라면 그러하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소명했다는 전제하에 예외 인정해 준다고 했었죠. 그 다음 실명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가 3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종중의 부동산 명의신탁 특례가 인정되죠. 그 다음에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이 특례가 인정되나 특례를 인정해주는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법률혼 관계에서만 특례가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단체가 그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상회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조세포탈이나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나
뭐 강제집행의 면탈, 위법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특례를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부동산 실명법은요, 최근 기출문제에서도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에서뿐만 아니라 중개실무편에서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거의 매년이라고 하니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근데 아예 거의자를 빼고 무조건 중개실무편에서 출제되고 있는 개별적 중개실무의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1조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 특례를 둠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게 주임법 1조의 제정 목적이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해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작동하려면 임대차 목적물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주거용 건물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는 건축법 시행령상의 건물의 용도 분류 기준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한목적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실제 목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주임법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분명히 주임법 1조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그 입법의 취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임차인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적은 불문합니다. 외국인인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권리의 주체인 사람 중에서 주거 생활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지. 자연인이 하는 거지 법인이 주거 생활을 영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임차인은 개인이어야 할 거예요. 외국인을 포함해서 개인이어야 할 겁니다. 근데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나 중소기업이죠. 그래서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무주택 서민의 전셋집 마련을 위해 임차인이 되는 경우라든가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되는 경우라면 법인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등을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임차인이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인정해 주죠. 그걸 뭐라 그래요?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력은 대항 요건을 확보하게 되면 요건을 확보한 언제? 이길 0시에 발생한답니다. 그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이죠.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확보하게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는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이른바 대항력이 발생한다. 단 유의할 것은 등기 없이 발생하는 이러한 대항력은 요건을 확보했다면 이길 0시에 발생합니다만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만 대항력도 유지가 되어 간다는 사실,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게 되면 그 즉시 대항력은 상실하고 다시 요건을 회복하게 되면 장래를 향해서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할 뿐이지 종전의 대항력이 소급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후순위 물권이나 기타 채권보다 보증금 전액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물권화된 순위의 효력이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언제? 확정일자를 받은 그날, 그날부터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문서가 그런 내용으로 그 당시 존재하고 있었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인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누구한테 확정일자를 받죠? 법원, 등기소, 혹은 공증사무소, 혹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가 있었었죠. 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필요하게 되면 그 임차인은 이 확정일자 부여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이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본 건데 전자계약으로 체결되었을 때요. 전자계약으로 체결되었을 때에는 타임스탬프가 부여되기 때문에 확정일자 없이도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139페이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인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민법상으로도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될 수 있어요? 네, 부동산 임차권은 민법상으로도 등기될 수 있죠. 단 민법 621조에 근거한 임차권 등기는 원래 등기라는 것이 그렇듯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경료가 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만일 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여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가 경료가 되게 되면 종전의 대항력과 종전의 우선 변제권이 소급해서 그대로 인정되는 거죠. 그리고요,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이제부터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된 후에는 방 빼도 주소를 옮겨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주장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죠. 문제는요, 어떤 주택에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확정일자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이 존재하는지는 제3자가 알 수가 없는 사실이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임차권 등기가 되었는가는 누구나 등기사항 증명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3자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이라면 그 주택에 그 후에 입주하는 다른 임차인은 비록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집행개시 요건의 특례라고 하는 것인데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임차인이 집행권원에 근거해서 임차주택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살고 있으면서도 살고 있는 점의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상임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임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최단 기간에 관해서도 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단 기간 보장 규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4조 1항의 근거에 얼마죠? 2년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임대차 계약이거나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그러나 임차인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2년 미만의 약정이 있었다면 임차인은 약정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임대인은 2년 미만의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의 유효함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주장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묵시의 갱신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묵시의 갱신이 발생하는 요건은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고요.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는 그냥 2개월 전까지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의 통보가 없었다면 당해 임대차는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의 갱신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묵시의 갱신이 발생했다면 언제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후에 2002년 하반기에 그걸 표준 모델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는데요. 개정 과정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먼저 들어왔었던 제도를 후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하면서 유사하게 도입한 제도가 바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베껴서 가져왔지만 상임법과 유사하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 요구는 횟수 몇 번? 한 번에 한해서 기간은 2년 갱신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는데 그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갱신 요구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사실 그대로 베껴왔거든요. 단 차이가 있다면 차이 면체가 상임법에서는 3기에 달해야 되는 걸 주임법에서는 2기에 달해야 한다는 거 다른 부분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임법에만 있는 상임법에는 없는 갱신 요구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실거주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갱신 요구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임대인이 목적 물건에 실거주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뿐만이 아니라 임대인의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도 포함된다 하는 것 정도도 위에서 또 살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서 차임 등 증가 청구권의 증액 청구의 기준인데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이나 월 차임이 상당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간에 증감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감액 청구는 횟수나 범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증액 청구는 제한을 두고 있죠. 얼마? 20분의 1. 그러니까 퍼센트로 말하면 5%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대. 그것도 계약이 체결되면 1년이 경과해야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한 번 증액이 발생하면 1년 이내에는 재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월 차임 전환 시 월 차임 전환 시의 산정률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이것도 구조는 상임법과 같지만 그 적용의 수치가 약간 다르죠. 그래서 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은 주임법은 연 1할 10%와 그 다음에 공시한 기준금리의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만 받으면 다 뭐가 생겨요?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차인 중에서 대항력을 확보한 소액 임차인, 영세 임차인들은요, 확정일자가 없어도요, 그냥 대항력만 가지고 있어도 선순위 담보물권보다도 먼저, 심지어 국세나 지방세보다도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가장 먼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변제 앞에 최자가 붙었었죠.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은 지역에 따라 구간을 설정해서 달리 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표가 143페이지 맨 위에 있네요. 서울특별시는 1억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3,700까지, 과밀억제권역과 세종, 용인, 화성은 1억 이하일 경우에 3,400까지, 광역시와 안산, 김포, 광주, 파주는 6천 이하일 경우에 2천까지, 그 밖의 지역은 5천 이하일 경우에 1,700까지는 최우선 변제해 줄 건데요. 단 3,700, 3,400, 2,000, 1,700 이 최우선 변제 가액은 주택가액의 얼마?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요, 한 주택에 여러 명의 임차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명의 임차인들이 다 소액 임차인들이랍니다. 그 다가구 주택이 서울특별시에 속하고 있고 그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들이 다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이라면 다 3,700까지 최우선 변제 주장할 수 있죠. 근데 그 임차인들의 3,700, 3,700, 3,700, 3,700, 3,700 최우선 변제 금액을 다 더해 보니까 그 가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반액을 넘어서고 있다. 그럼 최우선 변제는 주택가액의 반액까지만 최우선 변제하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우선 변제 순위에 의한 배당을 실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 목적물이 주거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임차권이 승계될 수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비교해야 될 것은 아까 실명법이 특례를 인정해 주는 배우자는 오직 배우자 관계가 법률혼 관계 속에서 인정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의 승계는요,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가정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임차권 승계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임차권은 승계받을 수 있다는 거지 승계받아야 하는 건 또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승계 대상자가 임차인 사망 후 얼마?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함으로 인해 임차권은 승계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표준 모델로 2002년 하반기에 제정된 법이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었었죠.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의 특례를 둠으로써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임차한 임차인이어야 하죠.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주거용 건물에 임차한 임차인이기만 하면 그 주거용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점포주택이어도 주임법을 적용하지만 초호화 고급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인정되죠? 대항력 인정돼요.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으려는 임차인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상가건물에 임차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법인세법 혹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이어야죠.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라든가 뭐 상가교회 사찰이라든가
뭐 아니면 종친의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임차인 중에서도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 외에 월차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월차임 곱하기 얼마? 100한 금액을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 이 금액을 일컬어서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그 환산보증금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가 없는 것이 지역에 따라 상가 건물의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 일정액의 범위를 144페이지 중하단부 박스에 보시면 서울특별시는 9억 원 이하, 부산광역시와 과밀억제 권역은 6억 9천 이하, 그 다음에 광역시와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는 5억 4천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전면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한다면 아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완전 배제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최초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에 갱신 요구하는 거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을 때 이길 0시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하는 거, 환산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이죠. 3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의 연체가 있었을 때 임대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 일정액을 초과하는 임차인도 등기 없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최단기간의 보장 규정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최단기간은 2년이었죠. 근데 상임법은 1년 보장을 하죠.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묵시의 갱신과 관련해서는 아주 작은 차이가 있어요. 아까 주택 임대인이 주택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죠. 근데 상임법에서는 상가 임대인이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택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고 상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 통보하지 않으면 당해 임대차는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차이는요, 갱신된 임대차 기간이 주임법은 2년, 상임법은 1년인 거죠. 단 언제든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다는 것 같고요. 그 통고를 받으면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도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민법상 묵시의 갱신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하면 얼마? 1개월 후 효력 발생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주임법, 상임법은 2달을 더 늘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의 갱신, 원래 이건 상임법이 먼저 도입을 하고 주임법이 약간 변형해서 베껴간 건데, 주임법은 이 갱신 요구가 1회에 한해서 2년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구는요, 최초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 제외? 포함해서 얼마? 10년입니다. 최초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 요구할 수 있고, 이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145페이지 맨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그 정당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임 등의 증액 청구는 주임법, 상임법 동일하게
20분의 1, 5% 범위 내에서만 증액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이 좀 달라요. 14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산정률의 제한이 전환되는 금액의 연 얼마였죠? 1할 10%였었죠. 근데 여기는 1할 2푼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시한 공시기준금리에 거기는 2%를 뭐요? 2%를 더한 더한이었었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4.5배를 어떻게?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소액 임차인이 대항력만 확보 유지하고 있다면 확정일자 없어도 최우선 변제권을 상가건물가에게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상임법상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은 147페이지 중하단부표를 보시면 서울특별시는 6,500 이하일 경우에 2,200까지. 그 다음 과밀억제 권역은 5,500 이하일 경우에 1,900까지. 광역시와 안산용인 김포 광주 지역은 3억 8천 이하일 경우에 1,300 이하까지. 그 밖의 지역은 3천 이하일 경우에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 그러나 그것도 상가건물가에게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표에서 보고 계시는 6,500, 5,500, 3,800, 3,000 지금 이 금액도 환산보증금 말하는 거예요? 이 금액 6,500, 5,500, 3,800 이것도 환산보증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환산보증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6,500, 5,500, 3,800, 3,000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월 차임 곱하기 100을 하여서 보증금과 합산을 하였는데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다. 그래도 100을 곱해요? 네? 그래도 100을 곱해요? 그래도 100을 곱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100을 곱하는 거예요. 70으로 내리는 거는 저기 공인중개사법에서 복비 계산할 때, 예, 복비 계산할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상임법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여기다가 적용하면 이상한 결과가 생겨요. 그거는 주임법이 아니라 상임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신 얘기인 거예요. 이제 이쯤 되면요, 들을 건 다 들어서 다 알아요.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어디서 들었는지가 헷갈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제 분류하는 작업 중요하죠. 여기는 그냥 무조건 배꼽해서 환산보증금 액수를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임법과 마찬가지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상가건물가에게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상임법은 주임법을 베껴서 만든 법임에도 불구하고 상임법에만 존재하는 것이 권리금 보장 규정이죠. 주택에서는 권리금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가 계약의 당사자죠. 상가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지만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가 계약의 당사자여서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방해를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그것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었죠. 페이지 넘어가 150페이지 경매 및 공매인데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가 주로 문제로 출제가 되죠.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는요, 담보권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경매, 일컬어 임의 경매라고 하는 게 있고, 집행권원에 근거해서 하게 되는 경매, 일컬어 강제 경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민사집행법에 근거해서 법원에서 시행되는 경매 절차라는 점은 같았었습니다.
간단하게 경매 절차 핵심 정리를 해보면 먼저 법원 경매는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경매 신청이 집행법원에 먼저 들어와야 되겠죠? 임의 경매 신청은 누가 해요? 은행? 네, 주로 이제 은행이 하는데 은행도 무슨 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네, 담보권자의 자격으로 하는 거죠. 담보물권자의 자격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은행이라고 아무 때나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임의경매 신청을 하려면 첫 번째 담보물권이 존재해야죠. 두 번째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죠. 그리고 채권의 기한이 도래했는데도 이행이 없을 때 이제 경매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공부하면서 들어봤어요? 공인중개사법 총칙편 공부하면서 들어봤어요? 총칙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공부할 때 들어봤어요? 중개대상물의 임목에 대해서 공부할 때 들어봤어요? 배웠는데 임목을 배워가지고 반출했어요. 네, 더 이상 좁혀 드릴 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목은 명인 방법만 갖춘 수목과는 달리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그랬었죠. 임목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었죠. 근데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목에 설정된 저당권은 임목이 벌채가 되어 다시 말해 배어냄을 당하여 토지로부터 분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는 거죠. 미치는데 그냥 미칠 뿐만 아니라 그냥 미치는 게 아니고 그냥 미치기는 게 어떻게 미칠까요? 뭐 미치고 팔딱 뛰어 어떻게 그냥 미칠 뿐만 아니라 자 토지로부터 벌채가 되어서 분리가 되었다면 언제든 삼판 트럭 올라와서 싣고 가버릴 수 있잖아요. 반출될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목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도 즉시 경매 신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그 임의 경매 신청을 임목 저당권자라면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경매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강제 경매 신청은 누가 해요? 뭐를 확보하고 있는? 뭔 권한? 집행권한을 확보하고 있는 채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집행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권한은 어떤 채권자가 어떤 채무자에게 급부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기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적 문서가 집행권한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행권한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죠. 확정된 이행 판결이 채권자에게 집행권한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한 판결, 즉 가집행 선고부 판결, 1심 판결에 불과한데요. 1심 판결에 불과한데 그 판결 주문에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가집행 선고부 판결도 경매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한이 되고 확정된 지급명령도 집행권한이 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서, 뭐 조정조서, 뭐 청구 인학조서 같은 조서도 집행권한이 될 수가 있고 공증된 금전채권 문서도 집행권한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임차인이요. 주택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2달 전에 갱신 거절 통보했어요. 2달이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되는데 저는 더 살 생각이 없으니 나갈 겁니다. 보증금 반환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갱신 거절 통보했는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뭐 할 수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임차권 등기 신청할 때 임대인의 동의 필요해요? 아니요.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비용뿐만 아니라 소요 비용까지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 청구할 수 있죠. 임차권이 등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임차권이 등기가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안 해주면 임차권 등기권자인 임차인은 임차주택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임차인이 대항력 가지고 있어요.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도 가지고 있어요. 임차권 등기까지도 했어요. 근데도 보증금 안 빼주면 경매 신청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임차권이 등기가 되었다고 그게 담보 물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의경매 신청 못하죠.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고 집행권한이 부여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하지 못해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까지 됐는데도 보증금을 안 빼줘요. 그러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주임법상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러면 이젠 주임법상으로는 방법이 없으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할 수밖에 없죠. 이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제 임차인은 뭘 확보하는 거예요? 집행권을 확보하는 거니까 무슨 경매? 강제 경매 신청할 수가 있게 된다. 기출문제 지문이었는데 임차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이 경매 신청하는 경우에는 강제 경매의 모습을 띠게 된다. OX? O인 거죠. 예, 강제 경매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요, 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할 수 있죠? 네. 그거는 임의경매예요, 강제경매예요? 임의경매. 그렇죠. 그 전세권이 담보물권이에요?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인데. 네, 용익물권인데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특수한 용익물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에 기한 경매는 전세권의 용익물권이 아니라 담보물권적 성격에 기한 경매이기 때문에 전세권에 기한 경매는 무슨 경매? 임의경매. 임차권이 확정 판결에 기해서 하게 되는 경매는 무슨 경매? 강제경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나온 김에 전세권에 기한 경매는 임의경매가 맞아요. 근데 우리 민법상 일동 건물의 일부에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하죠. 그러면 일동 건물의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으로 일동 건물 전체를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이 일동 건물의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으로는 그 전세권에 기해서 일동 건물 전체에 임의 경매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예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닌 것이, 자, 일동 건물의 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 이 전세권에 기해서 건물 전체에 임의 경매 신청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은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세권자가 승소하여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제 경매 신청할 수 있네요. 그러나 지금은요, 전세권에 기해서 바로 경매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전세권자가 소송에서 확보한 집행권한을 가지고 경매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무슨 경매겠어요? 네, 그거는 강제경매의 모습을 띠게 되겠죠. 어쨌든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경매 절차는 법원에서 민사집행법에 근거해 진행되는데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면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배당 요구의 중기를 결정해서 공고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매각 준비를 통해서 해당 물건을 감정케 하고 감정 가격을 토대로 최저 매각 가격도 정하게 될 겁니다. 경매 물건을 환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각 결정 기일을
지정해서 공고하고 통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매각을 실시하게 될 건데 지금 민사집행법상 매각의 방법은 호가제의 방법도 있고 기일 입찰의 방법도 있고 기간 입찰의 방법도 있었었죠. 이렇게 매각을 실시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오게 된다면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법원은 매수를 허가할 거냐 불허가할 것이냐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여기서 매수 허가 결정이 정해진다면 대금 납부 네, 한이죠. 예전엔 1이었는데 그러면 대금 납부 기한 내에 잔대금을 완납하면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가 없어도요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확정적 권리 취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과 말소 대상 권리의 등기가 촉탁이 이루어지고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절차 등을 통해 경매 절차는 마무리가 될 건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14조 2항이 뭐라고 했냐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런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국세징수법 등의 공매와 관련해서 권리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취득의 알선도 할 수가 있고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을 대리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답니다. 누가요? 아니,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경공매 업무를 할 수가 있답니다. 14조 2항이요. 근데 공인중개사법 부칙에 가니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부칙에 따로 있기 때문에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공매 관련 업무 할 수가 없는 거지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이런 경공매 관련 업무 할 수 있죠. 그런데요,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기만 하면 경공매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 정도는 그냥 해도 돼요. 그러나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14조 2항이 할 수 있다고 한 업무 중에서 민사집행법상의 법원 부동산 경매 대리 행위만큼은 할 수는 있는데 하려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하에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과목 40문제 중 마지막 한 문제가 대법원 규칙상의 등록의 요건, 등록의 절차, 지도감독하의 의무와 책임들 중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뭐 보고 베껴서 만들었다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래서 항상 짝을 이루면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대법원 규칙은 뭐 보고 만들었을까요? 공인중개사법 보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대법원 규칙의 등록의 요건, 등록의 절차, 의무와 책임 이러한 부분은 공인중개사법과 비교하면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빠르게 개별적 중개 실무의 핵심 이론들 정리해 보셨는데 관련해서 최근 8개년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기출문제 분석을 해 볼 겁니다. 쉬었다가 보겠습니다.